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커버 오브 필름 영화 이론 장르론 시리즈의 마지막을 맞이했는데요. 1부부터 3부까지 우리는 할리우드에서 장르가 어떻게 탄생했고 변화하고 해체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르는 할리우드만의 것은 아닙니다. 할리우드가 만든 문법은 전 세계로 수출됐고 각 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되 자신만의 방법으로 변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꿀 시간입니다. 할리우드가 만든 장르의 문법을 다른 나라가 받아들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단순히 모방만 했다면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각 나라가 그 문법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자신들의 역사와 감수성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할리우드와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부에서는 한국, 일본, 유럽을 살펴볼 건데 세 곳 모두 할리우드를 참고했지만 결국에는 할리우드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영화가 처음부터 고유의 장르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한국 영화는 미국과 홍콩 영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서부극의 문법을 들고 와서 만주나 조선 배경의 액션 영화를 만들었고 할리우드 멜로드라마를 모델로 해서 다양한 신파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흥미로운 것들이 일어났어요. 영화 연구자 김소영은 2000년대 저서에서 한국의 멜로드라마가 단순한 서구 장르의 모방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식민지 경험, 전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처가 멜로드라마의 과잉 감정과 결합하면서 독특한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익된 장르가 한국의 역사적 맥락과 만나면서 변형된 겁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홍콩 느와르, 그러니까 553 등의 영향이 강했습니다. 홍콩 느와르는 할리우드 필름 느와르의 문법을 아시아적 배경에서 재해석한 장르입니다. 의리, 배신, 남성들 사이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이것이 한국 영화와 만났을 때 투캅스 시리즈나 넘버 3 같은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장르의 문법은 빌려오되 한국 특유의 정서, 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 의리와 배수의 감수성 등을 입힌 것이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장르 영화는 세계가 주목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2003년도에 나온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은 범죄 스릴러로만 본다면 이 영화는 반밖에 못 보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범죄 스릴러의 기본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이 있고 수사가 있고 범인이 밝혀집니다. 관객은 그 과정에서 긴장을 경험하고 결말에서 해소를 얻습니다. 이게 장르의 계약이었어요. 봉준호는 이 계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영화 내내 두 형사,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박두만 형사와 김상경 배우가 연기한 서태훈 형사, 이 둘은 범인을 쫓습니다.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필사적으로 쫓아요. 그리고 그 끝내 마지막에 범인을 잡지 못합니다. DNA 검사가 불일치가 뜨고 용의자는 풀려나고 사건은 미제로 남습니다. 이 결말이 관객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장르가 약속했던 카타르시스를 빼앗는 것이죠. 우리는 해소를 기대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 박탈감이 오히려 오래 남습니다. 봉준호는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영화의 배경이 되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꽤나 오랫동안 미제로 남은 사건이에요. 감독은 실제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장르 영화가 해결해버리면 그건 거짓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르의 관습보다 현실의 무게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나이가 든 박두만은 사건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직접 바라봅니다. 이 시선이 우리 관객들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묻는 시선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이 불편한 시선이 영화의 진짜 결말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2003년도에 나온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는 복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수 영화에서는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에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순간이 붕괴가 됩니다. 15년 동안 갇혀있던 오대수는 자신을 감금한 자를 찾아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중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복수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상대방이 설계한 함정이었고 그 함정의 결과는 말로 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박찬욱은 이 영화에서 복수의 감정 구조 자체를 해부합니다. 복수는 가해자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복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달려온 에너지가 돌아서면서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장르 영화는 통상 복수를 정당화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복수는 영웅적인 행위가 됩니다. 올드보이는 그 정당화 구조를 정면에서 흔드는 것이죠. 아무리 정당한 복수도 그 복수를 이루는 과정에서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느와르와 그리스 비극이 결합된 이 구조는 이전에 어떤 장르 영화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습니다. 2019년 세상을 흔들었던 기생충에서 장르가 전환되는 순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영화의 전반부를 보자면 기택 가족이 박 사장 가족에 하나 둘씩 침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코미디스럽습니다. 계략이 성공할 때마다 관객은 묘하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하지만 영화가 중반으로 가면서 지하실의 존재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장르가 바뀌어요. 코미디에서 스릴러로. 그리고 지하실에 있었던 사람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장르가 바뀝니다. 스릴러에서 호러로요. 결말부에 해당하는 파티 장면에서는 또 장르가 한번 바뀝니다. 폭발적인 폭력이 스크린을 가득 메우는데 이건 코미디도 스릴러도 호러도 아닙니다. 사회 드라마의 폭발로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계속 장르를 바꾸는 이유는 단순히 관객을 놀라게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장르의 불안정함이 계급의 불안정함과 정확하게 조응합니다. 언제 웃어야 할지, 언제 긴장해야 할지 모르는 관객의 혼란이 언제 안전하고 언제 위험한지 모르는 기택 가족과의 처지와 같아지는 것이죠. 형식이 내용을 만드는 방식의 가장 정교한 예시입니다. 기생충이 국제적으로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르의 문법이 보편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르는 관객도 스릴러의 긴장감, 코미디의 이완, 공포의 충격이라는 장르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봉준호는 그 보편 언어로 한국의 계급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서부극과 동일한 구조의 장르가 있습니다. 시대극 혹은 사무라이 영화입니다. 배경은 에도 시전 이전의 일본. 주인공은 사무라이. 그들은 법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칼로 질서를 세웁니다. 서부극과 정확히 같은 통사론적 구조입니다. 그들은 소품만 다를 뿐이고요. 그런데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닙니다. 일본 사회 안에서 무사도라는 가치 체계, 그러니까 의리, 명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이 영화의 핵심 문법입니다. 7인의 사무라이는 돈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리와 직업적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이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남은 건 단 3명뿐이에요. 죽은 4명의 무덤이 언덕 위에 세워지고 살아남은 사무라이 칸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졌다. 농민들이 이겼다. 이 결말로 영웅주의를 부정합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무엇을 위한 건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전후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희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러한 질문을 구로사와는 사무라이 영화 형식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역으로 할리우드에 수출되어서 황야의 7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양이 서양의 장르를 받아들였고 변형하고 다시 서양에 돌려보낸 순환입니다. 톰 메스와 제스퍼 샤프는 관련 저서에서 구로사와 이후의 일본 영화가 전통적인 사무라이 장르의 의미론, 이것은 유지하면서 통사로는 계속 재해석해왔다고 분석합니다. 1990년대 후반 일본 공포영화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1998년 링, 2002년 주온, 이른바 제2호러입니다. 링을 서구의 공포영화와 비교해보면 구조적인 차이가 명확합니다. 서구의 공포영화에서 공포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악마를 퇴치하거나 건물에서 빠져나오거나 살인마를
처치합니다. 어떠한 행동이 공포를 해소해요. 하지만 링에서는 공포의 대상인 사다코를 죽일 수 없습니다. 저주에 걸린 비디오를 봤으면 7일 안에 다른 사람에게 복사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도 사실 해결은 아니에요. 저주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뿐입니다. 공포가 영구히 순환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력감, 어떠한 행동으로도 공포를 완전히 지울 수 없다라는 감각이 J-호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구적 공포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왔습니다. 톰 메스와 샤프는 J-호러의 이러한 구조가 일본의 원한 개념과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존재는 그 원한이 풀리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구의 악마는 퇴마로 물리칠 수 있지만 사다코의 원한은 퇴마로 해결되지 않아요. 같은 공포 장르지만 공포가 해결된다는 세계관 자체는 다른 겁니다. 유럽 영화,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예술 영화 운동은 오랫동안 할리우드 장르 영화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 프랑스 누벨바그, 이를 대표하는 감독들 고다르, 트리포, 샤브롤은 할리우드의 장르 공식을 의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야기는 선형적이지 않고 결말은 깔끔하지 않으며 장르의 기대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게 있어요. 누벨바그 감독들은 할리우드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할리우드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히치콕의 열렬한 팬이었고 서부극을 즐겨봤어요. 장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장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재료로 뭔가 다른 것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고다르의 영화 1960년도에 나온 네 멋대로 해라는 필름 누아르의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누아르의 문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매력적이지 않고 살인은 어설프며 이야기는 흩어집니다. 이건 누아르의 해체와 동시에 누아르에 대한 오마주가 됩니다. 미하엘 하네케의 퍼니게임은 스릴러입니다. 그런데 하네케는 이 영화에서 노골적으로 장르를 배신합니다. 두 젊은 남자가 가족을 인질로 잡고 폭력을 가합니다. 관객은 가족이 탈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탈출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두 남자 중 한 남자가 리모컨을 들고 되감기를 합니다. 영화가 문자 그대로 되감기를 해서 탈출 장면을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인질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이 장치가 하는 일은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악당의 처벌, 가족의 구출, 스릴러의 해소, 이것 따위는 없다고요. 당신이 그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네케는 스릴러의 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기대가 강할수록 그 기대를 배신했을 때 그때의 충격도 큽니다. 그 충격이 감독의 메시지입니다. 스릴러가 제공해야 할 것들, 서스펜스의 해소, 범인의 처벌, 도덕적 정리,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게 하네케가 장르를 쓰는 방식이 됩니다. 반면 자크 오디아르의 예언자는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감옥 범죄 영화입니다. 할리우드 갱스터 영화 문법, 세력 다툼, 생존, 배신, 이것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오디아르는 이 문법 안에서 아랍계 이민자 청년, 그가 프랑스 감옥 시스템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줍니다. 장르의 스펙터클이 아니라 장르의 구조를 통해서 프랑스 사회의 인종적 위계나 이민자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장르가 사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이에요. 팀 팔머는 2011년 저서에서 현대 프랑스 영화가 예술성과 장르성 사이의 긴장을 계속 활용해 왔다고 분석합니다. 장르를 거부하지 않지만 장르를 그 자체로 목표 삼지도 않습니다. 장르는 다른 무언가를 말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럽 장르 영화와 할리우드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한국, 일본, 유럽 세 영화 문화권은 모두 할리우드에서 장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운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을 거기에 새겨 넣으면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1부부터 해서 4부까지 장르의 역사를 걸어보았는데요. 서부극이 미국의 건국 폭력을 신화화했고 뮤지컬이 억압된 감정을 춤으로 폭발시켰으며 필름 누아르가 그 이면의 어둠을 담았습니다. 공포가 시대의 공포를 변환했고 SF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졌으며 스릴러가 관객을 공범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뉴할리우드가 모든 장르를 해체했고 한국과 일본, 유럽이 그 파편들을 자신의 언어로 재조립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명제를 꺼내겠습니다. 장르는 사회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어떤 장르가 번성하고 어떤 장르가 사라지는지, 그 장르 안에서 어떤 인물이 살고 죽는지, 어떤 결말을 향해 이야기가 달려나가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사회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런 영상에서 처음에 했던 말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장르를 아는 관객은 같은 영화를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어떤 문법을 배웠는지, 어떤 문법을 부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 볼 수 있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영화를 볼 때 장르를 카테고리로만 보지 마세요. 장르를 렌즈로 써서 이 영화는 어떤 장르의 기대를 채우고 있는지, 어디서 비틀고 있는지, 그 선택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영화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컵오브 필름 영화 이론, 장르론 편의 긴 시리즈의 막을 내려야겠는데요. 이렇게 정기적인 시리즈물을 처음 만들어봐서 미숙한 점도 많지만 끝까지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서는 이때까지 나왔던 장르론 영상들을 쭉 이어붙인 종합 영상을 업로드하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컵오브 필름 영화 이론, 영화 역사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주인장의 답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마다 올라가는 빠르게 마시는 한 잔 시리즈는 상업 영화를 주로 다루고 있어서요. 이렇게 잔잔한 톤의 컵오브 필름 영상과는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론을 봤다가 금요일에 상업 영화를 보고 수요일에 간간히 올라오는 토파보기 영상으로 저희 채널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